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고작 데이터 용량으로 따지면 몇 바이트도 안 되는 그저 숫자 몇 개에 불과한 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리는 걸까요? 심지어 내가 내 돈 보내겠다는데 중간에서 몇만 원씩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요? 우리는 그저 은행 시스템이 낡아서 그렇겠지, 보안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겠지 하며 욕 한번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불편함과 느림 뒤에는 우리가 절대 알면 안 되는 금융기득권의 거대한 카르텔과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풀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송금 수수료 몇 푼 아끼는 짠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지갑 속의 종이 조각과 통장 속의 숫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신기루인지, 그리고 은행들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속여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착각의 굴레를 벗겨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 창구 직원의 미소를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이 꽉 막힌 미로를 뚫고 수수료 없이 빛의 속도로 돈을 옮기는 신인류들의 기상천외한 방식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금융지능은 단숨에 상위 1%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금융의 가면을 벗기러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화폐가 없던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사과를 잔뜩 가진 농부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오렌지 농부 영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영희는 사과를 싫어하고 배를 원하네요. 거래는 실패입니다. 이런 답답한 욕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낸 첫 번째 천재적인 발명품이 바로 고대 수메르인들의 점토공이었습니다. 사과를 주면 점토공 하나를 빚어주고 나중에 그 점토공을 들고 가면 언제든 오렌지로 바꿔주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화폐이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용, 크레딧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점토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 무겁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도둑 맞을까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때 머리 좋은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 무거운 점토공, 우리 집 창고가 튼튼하니까 거기 맡겨. 대신 내가 맡아뒀다는 보관증을 써줄게. 사람들은 환호하며 점토공을 맡기고 종이 보관증만 가볍게 들고 다녔는데 이것이 바로 은행과 지폐의 시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행의 마법, 아니 인류 최대의 사기극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고 주인, 즉 은행장은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점토공을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흑심이 생기죠. 어차피 창고에 쌓여있는 저 점토공들 놀리면 뭐해? 급전 필요한 사람한테 좀 빌려주고 이자나 받아볼까. 그래서 수박농부가 관계시설을 만든다고 돈을 빌리러 오자 은행장은 창고에 있는 남의 점토공을 꺼내서 빌려줍니다. 자,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래 주인인 철수의 장부에도 점토공이 있다고 적혀 있고 돈을 빌려간 수박농부의 손에도 점토공이 쥐어져 있습니다. 분명 창고에 있던 점토공은 하나였는데 세상에는 두 개의 점토공이 존재하는 셈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금융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인 지급준비제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은 딴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다. 그 9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하고 그 은행은 또 90%를 대출해주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시중에는 실제 존재하는 돈보다 10배나 많은 유령돈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라고 믿는 그 숫자의 90%는 사실 허공에 뜬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쉬운데 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야? 이메일은 복사해서 보내도 원본이 남고 사본이 가니까 쉽지만 돈은 복사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10만 원을 송금했는데
제 통장에도 10만 원이 그대로 있고 친구 통장에도 10만 원이 생긴다면 그건 송금이 아니라 위조 지폐 창조가 됩니다. 그 순간 화폐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해버리겠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제일 원칙은 속도가 아니라 이중 지불 방지, 노 더블 스펜딩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확실히 사라졌는지, 그리고 상대방 주머니에만 돈이 생겼는지 그 검증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검증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1800년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은행이 각자 자기네 이름이 박힌 돈을 찍어냈습니다. 뉴욕의 상인이 샌프란시스코 은행에 돈을 받으려면 그 은행이 망하지는 않았는지 이 종이 쪼가리가 진짜 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돈 가방을 맨 배달부들이 말을 타고 이 은행 저 은행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자, 여기 당신네 은행 수표 가져왔으니 금덩어리로 바꿔주시오 하고 말이죠. 도로에는 강도들이 들끓었고 돈을 옮기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난장판을 정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어음 교환소, 클리어링 하우스입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각 은행의 대표 선수들이 커다란 방에 모입니다. A은행 직원이 소리칩니다. 나한테 B은행 수표 100억 원어치 있어! 돈 내놔! 그럼 B은행 직원이 받아칩니다. 웃기지 마. 나도 A은행 수표 90억 원어치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심판관이 나서서 정리해줍니다. 알았어. 싸우지들 말고 B은행이 A은행한테 차액인 10억 원만 주면 끝이지? 이렇게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상쇄하고 나머지 차액만 실제로 옮기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금융거래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돈 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던 시대에서 장부상의 숫자만 지우고 다시 쓰는 시대로 진화한 것이죠. 하지만 1950년대가 되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껌 한 통을 살 때도 수표를 긁기 시작하자 매일 밤 은행원들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할 수표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 겁니다. 은행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표를 분류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줄줄이 퇴사했고 은행 시스템은 마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은행 문 닫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ERMA, 어마라는 어마무시한 괴물 컴퓨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표 하단에서 볼 수 있는 그 꼬불꼬불하고 이상하게 생긴 숫자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자석 잉크, 마그네틱 잉크로 쓴 숫자인데 이 거대한 컴퓨터가 그 자성을 읽어서 1분에 수천 장의 수표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디지털 뱅킹의 시조세이자 우리가 오늘날 누워서 폰뱅킹을 할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중앙은행이 너네 둘이 장부 정리해 라고 심판을 봐주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국경을 넘을 때 시작됩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구 통합 중앙은행 같은 건 없으니까요. 한국의 A은행과 미국의 B은행은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장부를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러시아가 퇴출당하니 많이 했던 그 스위프트라는 놈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위프트를 돈을 보내주는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위프트는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야, 내가 쟤한테 돈 보냈다고 쳐줄 테니까 너네 장부에서 그렇게 적어라고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은행들끼리의 카카오톡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카카오톡 친구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민은행이 미국의 이름 모를 시골 은행에 돈을 보내려면 두 은행이 서로 계좌를 터놓은 절친 환거래 은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절친이 아니라면 국민은행은 자기 절친인 미국의 시티은행한테 부탁하고 시티은행은 또 자기 절친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부탁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드디어 그 시골 은행한테 돈을 꽂아주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마치 내 친구의 사돈의 팔촌이 미국에 사는데 하면서 건너 돈을 전달하는 총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낀 은행들이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내 구역 지나가네? 통행료 내놔. 내 전산망 썼네? 수수료 내놔. 이렇게 빨대를 꽂고 야금야금 떼어가니 내가 보낸 100만 원이 미국에 도착하면 95만 원이 되어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시차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 은행 문 닫을 때 미국 은행 문 열고 중간에 낀 유럽 은행은 휴일이고 이러니 3일씩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돈은 여전히 19세기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꼴이죠. 이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은행 배만 불려주는 시스템을 보면서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돈이 국경을 넘어야 해? 그냥 안 넘고 해결할 수는 없을까? 언제나 그렇듯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드는 천재들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와이즈 같은 핀테크 혁명가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들의 방식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은행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는 방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철수가 미국에 있는 영희에게 150만 원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미국에 있는 제임스는 한국에 있는 민수에게 $1000, 약 150만 원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기존 은행 방식이라면 철수의 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제임스의 돈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와야겠죠. 비행기 값 들고 시간 들면서요. 하지만 와이즈는 중간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야, 굳이 바다 건널 필요 있어? 그냥 한국에 있는 철수 돈은 한국에 있는 민수한테 주고 미국에 있는 제임스 돈은 미국에 있는 영희한테 주면 되잖아. 보세요. 돈은 단 한 푼도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돈은 한국 내에서 이동했고 제임스의 돈은 미국 내에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희는 돈을 받았고 민수도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치기가 아니고 합법적인 네팅 기술입니다. 국제 송금인 척하지만 사실은 국내 송금 2번으로 끝내는 이 기막힌 장부의 마법 덕분에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 송금 시간은 3일이 아니라 3초 만에 끝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술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은행들이 그동안 국제망 유지비가 비싸서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며 받아 챙겼던 그 막대한 수수료가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행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금고 속에 쌓여있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대한 약속의 사슬이자 정보, 인포메이션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은행 앱을 켜서 보는 숫자는 내 돈이 아닙니다. 은행이 나에게 갚아야 할 액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것은 그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인 셈이죠. 이 거대한 시스템이 굴러가는 유일한 동력은 내가 이 숫자를 내밀면 빵을 살 수 있다.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 모두의 믿음, 딱 하나뿐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화폐는 전기 신호에 불과해질 테고 은행은 텅 빈 금고를 껴안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매달 월급 통장에 잠시 찍혔다 사라지는 그 숫자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실체 없는 숫자를 쫓아 인생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태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은행이 쳐놓은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수수료라는 이름의 털을 뜯기는 양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를 드리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돈의 이동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서 단순히 숫자의 일희일비하는 부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읽고 이용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은행 수수료 명세서를 볼 때마다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편이 떠오르며 피식 웃게 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이 판을 어떻게 뒤집으려 하는지 그 탈중앙화의 혁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돈주머니 이모티콘을 남겨 우리들만의 은밀한 신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 알고리즘을 타고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는 등불이 될 테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지적인 충격으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지갑과 정신을 모두 단단히 지키시길 바랍니다.